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했던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다음 달 중순에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백신 공급 상황부터 살펴보고 담당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러서 누가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올 백신은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던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설 연휴 이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 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 종류와 물량에 대한 공식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 7천 도즈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차질 없이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중환자 치료병상에서 일하는 의료진 5만 명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접종센터 4곳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화이자 백신의 특성 등을 고려해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영하 70도 이하의 극저온이 유지돼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까다로운 특성을 고려해 유통부터 접종 단계까지를 대비하는 부처 합동 모의 훈련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다음 달인 2월부터 3월까지 최소 30만 명분 이상이 공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최대 219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화이자에 이어 국내 도입이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검증 자문단 회의를 거쳐 내일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방금 전 보도한 김하영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 궁금한 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맞게 될 백신이 화이자 거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미 지난 20일에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WHO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 당시에 우리 식약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특례 수입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 수입이 가능해지면 식약처의 허가 없이도 접종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 들어오면 빠르면 하루나 이틀 내에 백신을 바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절차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화이자 거가 국내에 들어올 때 허가 절차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최근 고령층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회의를 열었죠. 내일 이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백신에 대한 허가가 나오더라도 국가 출하 승인 절차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월 말은 돼야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보다는 훨씬 늦죠. 네, 또 궁금한 게 처음 들어오는 백신의 공급량이거든요. 원래는 5만 명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6만 명분으로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원래는 코백스에서 주기로 했던 화이자 백신 물량은 최소 5만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5만 명분을 준다면 거기에서 이 백신을 받겠다는 국가들이 없을 때 남는 물량을 더 주겠다고 했던 건데요. 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수준의 초저온에서 유통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을 받더라도 막상 이 콜드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드물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이 우선 공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내일부터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알려진 대로 화이자 백신은 유통부터 접종까지 영하 70도의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항에 도착한 백신을 내리고 또 통관 절차를 거쳐서 차량에 싣고 접종센터로 이송될 때까지의 절차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항에서는 이 동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백신을 실은 화물기를 세우는 곳을 따로 지정하기로 했고요. 백신을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운송 차량에 실은 뒤 또 2곳의 물류센터로 옮겨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백신이 예정대로 잘 안전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영업 제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일부 완화되는 조치도 있는데요. 자세한 방역 조치 내용을 강현섭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는 또다시 연장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영업 제한 조치를 조정할지 다시 논의한 뒤 다음 주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IM 선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개별 감염 사례도 늘어나면서 내부 경론 끝에 거리두기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주 IM 선교회 발 집단 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시설들의 이용 제한은 일부 허용됐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이용이 허용되고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의 밤 9시 이후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공연장과 영화관 좌석은 무조건 2칸 뛰어 앉으라던 것을 동반자를 제외하고 2칸을 뛰어 앉기로 다소 완화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 설 방역 대책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특히 연휴 기간엔 집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떨어져 사시는 가족분들이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 곳에 모여서 좀 정을 나누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비대면 등으로 안부를 좀 전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최근 확진자가 속출했던 미인가 대한교육시설에 대한 행정명령과 현장 점검도 계속됩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 가장 실망했을 사람들, 바로 자영업자겠죠. 밤 9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에 다들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예고됐던 오후 4시 반. 현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밤 9시는 되어야 손님이 찾아오던 술집.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장식까지 새로 꾸며놓은 터라 실망감은 더 큽니다. 2차, 3차 손님이고 그럼 손님이 일찍 들어온다고 해봤자 이제 6시, 7시 정도예요. 찔끔찔끔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원수 1명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번에는 제한이 좀 풀릴 줄 알았던 상인들은 또 다시 이렇게 텅 빈 거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5명 금지나 밤 9시 둘 중 하나는 풀리지 않을까 희망 고문도 해봤지만 허탈하기만 합니다. 하나도 없다가 9시쯤 돼가지고 노래 한 5분 전에 나가가지고 노래 돼요 이렇게 끝났어요 하고서 문 닫고 가야 되고 이러는데 최하 10시까지라도 해주기를 기다리고. 2주 후면 수도권의 2.5단계는 거의 70일째 지속됩니다. 한때 수그러드는 듯했던 3차 대유행이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 등으로 불붙은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칸을 막아놨기 때문에 6인이 오든 10인이 오든 다 따로따로 앉으면 되는데 교회 단체를 지금 이제 아주 강하게 해놓고 시도를 해야지 이런 상인들을 해면 안 되잖아. 설날 대목을 날린 전통시장도 울상입니다. 가족들이 오고 또 음식을 해서 가지고 가고 하는데 아예 안 되니까는 그냥 죽어나는 거는 상인들밖에 없어요.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사용 같은 미세한 완화에도 반색한 건 역설적으로 코로나 절벽에 몰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간단히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발표를 미루면서까지 고심한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일시적이고 땜질식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금 여부, 보상 범위를 둘러싼 매듭을 풀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금 모두가 바라는 건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변이는 이미 전 세계 60개 이상의 나라에 퍼졌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해 치명률이나 중증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1.5배 정도 더 강한 전파력입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공발 변이는 노바백스사의 백신 임상 실험에서도 다른 변이보다 현저히 낮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89% compared to the 60% in South Africa vaccine efficacy. It's a very different virus that's infecting people in South Africa right now.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종식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더 강해질수록 집단 면역의 기준 역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초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거나 자연 면역을 획득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경우 이 기준이 80에서 85%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더욱 강력해지기 전에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o vaccinate as many people as we can,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because the virus has a playing field. 하지만 미국에선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이미 4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세 번째 남아공발 변이 감염까지 확인됐음에도 백신 접종 속도는 지지부진합니다. 여기에 더욱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경우 완전히 새로운 백신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언덕 아랫집에서 시작된 불은 언덕 위로 번지며 한 다문화 가정을 덮쳤는데요. 자고 있던 할머니와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국적인 아이들 엄마는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데다 한국인 아빠는 돈을 벌러 중국으로 떠난 상황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언덕 위 하늘이 온통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소방대원들이 투입됩니다. 화염이 담장을 넘어 다른 집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재개발 지역에 난 불은 주택 5채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아랫집 석유난로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화만은 윗집에 사는 일가족을 덮쳤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필리핀 국적의 73살 여성과 9살 손녀, 7살 손자 등 3명. 불이 났을 때 집에서 잠들어 있던 할머니와 2명의 손주는 불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들의 엄마인 필리핀 국적 32살 여성과 아랫집 65살 남성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을 당한 다문화 가정의 엄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고 이후 한국인 남편은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10년 넘게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어 빈집도 많고 제대로 집을 고칠 수도 없다 보니 화재에도 취약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데서 사는 거지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시에서도 남을 나라, 재개발 지역에 남을 나라.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길이 좁은 데다 오래된 주택 20여 채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 화재 진압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골목으로 해서 호수를 정겨져까지 수관을 가져 올라오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상소화전에서 호수를 연장을 해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식당을 덮치며 아수라장이 된 모습입니다.
또 오늘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노숙인 3명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과 방역당국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이준범 기자가 전합니다. 좁은 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건물로 돌진합니다. 차량은 기둥에 부딪힌 뒤 멈춰섰지만 식당 출입문이 산산조각나면서 내부는 한순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47살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음식점을 덮쳤습니다. 그냥 컴퓨터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제 흔들리더라고요, 책상이.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제 유리 다 깨져 있고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어요. 네.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8명이 날벼락을 맞을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노숙인 3명이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근 서울역 노숙인 시설 집단 감염 이후 전수검사를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확진 판정 결과를 방역당국이 이들에게 통보하려 했지만 행방이 묘연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이들의 주소지와 서울역 일대에 급파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충남 청양군에선 공원 인근 하천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옆에서 이들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신원과 타살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원전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에 북한 원전 검토 자료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해당 문건은 내부 검토 자료에 불과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게 아니냐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배주한 기자입니다. 휴일인데도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원전 의혹을 경천 동지할 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비밀리에 북과 소통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른바 도보다리 USB에 담긴 자료는 무엇이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는데 그 안에 원전 건설 지원 관련 자료도 담겨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당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던 조한기 전 비서관은 거짓이라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삭제됐던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서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문건들은 앞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였다는 겁니다. 또 문서 서문에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했고 북미 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철이 다가오자 야당과 보수 언론이 또다시 망국적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를 근거로 현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상상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각종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가 임대주택들을 점검해 봤더니 무려 3,700가구가 임대 의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임대료를 10배로 올리거나 세입자를 들였다고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등 위반 사례도 다양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할 방침입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2015년 서울 중랑구에서 3억 2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60대 여성. 매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등 수백만 원의 세금 혜택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를 준다고 신고만 해놓고 자신이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나 몰라라 한 임대사업자가 없는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160만 가구를 전수조사했더니 3,700가구가 임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 5년, 장기 8년 등 약속된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아 거액의 양도 차익을 챙기거나 임대료를 무려 10배로 올리는 등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불법 거절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세제 혜택만 받게 되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이 침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나왔고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서는 한편 올 하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섬적은 택배 배송을 시키면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그런데 일부 섬은 다리와 제방이 연결돼 육지에서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이름만 섬인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도 택배 추가 요금을 그대로 붙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7세대가 살고 있는 전남 목포의 고화도에서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임광열 씨. 매일 도착하는 낚시용품 택배 물품을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9년 전 다리로 연결돼 목포 도심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인데도 여전히 도서 지역으로 분류돼 한 건에 4~5천 원씩 한 달이면 20만 원이 넘는 택배비를 더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천 원이나 5천 원 정도 택배비가 9천 원, 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우아해하고 택배 회사에서 그걸 도선비나 상간지역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었어요. 다리로 연결된 인근의 전남 신안 암태도 등 4개 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 천사대교가 들어서 육로로 이송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이처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특수 배송지로 분류돼 택배 비용을 더 내고 있는 섬은 전국에서 77곳. 인구로 치면 약 72만 명이 택배 배송 시 추가 요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택배사 측은 다리로 연결됐다 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외곽 운송료죠. 외곽이 너무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물량은 하루에 20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비슷한 거리라도 택배 물류 대리점이 있거나 주민 항의가 있으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적용 기준도 엉터리입니다.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리 제방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수 배송지라고 볼 수 없거든요. 또한 특수 배송비도 업체와 제품 종류에 따라 5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섬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가 끝나고 곧바로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 변호를 맡은 화려한 전관 변호인단을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을, 재판 단계에서는 엘리트 판사 출신을 선임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전관 사용법과 이렇게 재벌 변호를 하는 전관 변호인들이 수임료로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도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카드만 만나면 펄펄 나는 현대캐피탈이 오늘도 천적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록 제조기 최태훈 감독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현대캐피탈은 2세트를 내리내주며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세트 최태훈 감독의 이 한마디가 거짓말처럼 흐름을 바꿨습니다. 수봉아, 너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알아? 너는 싱글벙글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신나게 뛰어다니라고. 그게 우리 팀 분위기에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네. 센터와 양측면을 오가는 부담에도 웃음을 재장착한 허수봉은 제대로 살아났습니다. 빈 관중석을 향한 세레머니도 확 달라졌습니다. 신인 김선호부터 노장 문성민까지 연달아 터지며 완전히 다른 팀으로 돌변했습니다. 4세트는 아예 압도적이었습니다. 몸을 날리는 수비에
1, 2세트에 부진했던 다우디마저 폭발하며 10점 차로 세트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세트까지 가져오며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카드를 상대로 4승 1패, 천적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팀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생각하고 좀 세레머니를 한 건데 웃고 뛰고 할 때마다 또 경기력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또 더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최강 흥국생명을 상대로 한 달 전 승리를 가져갔던 꼴찌 현대건설이 또다시 5세트 혈투 끝에 웃었습니다. 특히 5세트 막판 양효진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블로킹과 연속 득점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현대건설은 5연패에서 탈출했고 5연승을 마감한 흥국생명은 시즌 4패째를 당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마르세유 팬들이 성적 부진과 경영진 운영에 항의하면서 구단 훈련장에 난입했는데요.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쪽에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포천 등 경기 북부 지방에는 비가 시작됐는데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전북 남부 지방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 지방은 내일 저녁까지,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편으로는 황사와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해안 섬지방부터 영향을 줄 텐데요.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등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밤에는 먼지가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남부 지방에서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내륙 대부분 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은 6도로 오늘보다 최고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와 부산은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상 입춘에는 또다시 눈이 내릴 텐데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월 31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